네, 안녕하세요. 자, 저 2022년 국가직 세법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선 올해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주제들이고, 그리고 뭐 지엽적인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돼서 기본적인 사항만 잘 정리하셨으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보고요. 근데 물론 시험 장애가 변수는 있겠죠.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만약에 시험 시간이 충분한 한 15분 정도를 만약에 세법에 투자를 하셨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못해도 85점 정도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90점도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보는데, 뭐 계산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실제로 시간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말 문제보다도 오히려 계산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기타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얘기했던 거라서 바로 보고 풀 수 있는 난이도랑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헷갈릴 만한 거 이제 뭐 한두 개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은 다 풀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시험 시간만 잘 확보가 되셨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시험은 뭐 그냥 평이한 난이도였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년에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은, 근데 올해가 너무 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내년을 준비하시면 안 되고, 내년 시험에서는 이제 좀 더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해가 쉬우면 그 다음 해도 연속으로 쉽게는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올해 9급은 정말 딱 평이하게 정말 중에서 뭐 중하 정도, 중상으로 가는 문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 시험 대비하신 분들은 절대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내년에 좀 더 지엽적인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도 만약 올해처럼 조금 더 낸다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9급이 필수가 된 게 첫 해라서 아마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좀 쉽게 냈던 것 같은데, 점차 좀 어려워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설 강의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요. 부가세 이제 재화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재화의 수입식이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공급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봐왔던 거라서 뭐 바로 걔네들은 맞는 걸로 볼 수 있고, 이번에 외국으로부터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되는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국가 등에 주는 거니까 무상으로, 기증이니까 무상이죠. 그래서 다 면세. 네, 3번은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표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수입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알 수 있고, 4번 재화 수입하는 자의 부가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이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건 이제 세관이잖아요. 세관. 항상 세관장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세관 소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들도 별로 헷갈릴 건 없었고요. 그때 2번 보시면 국세연법의 납세 성립과 확정, 성립 시기는 엄청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했던 거니까 얘도 보고 이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에서 1번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의 납세 의무는 성립 시기는 그 법인 해산한 때다. 법인은 기간과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세 끝난 때지만 청산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해산한 때가 되는 거였고, 이번은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의 끝난 때다. 일반적인 소득세는 과세의 끝난 때지만 얘는 뭐였어요? 지급하는 때죠. 지급하는 때 성립도 되고 확정되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그리고 3번 소득세랑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편한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과편한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신고한 때 확정이 되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는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겠죠. 조사해갖고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될 거고,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으로 똑같으니까 성립하는 때 어떻게 해요? 동시에 확정이 된다. 3번은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죠.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납세가 더 큰 의미였죠. 납세의무자보다. 납세의무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제외된다고 되는데 연대납세도 포함하죠. 연대납세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 1번이 그냥 틀린 거고요. 1번은 잘 모른다 치더라도 2번에 원천징수는 그 국세를 징수하는 건데 가산세는 제외된다. 맞고, 보증인 항상 뭐였어요? 납부를 보증한다라고 했었고, 제2차 납세의무는 이제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이제 납세의무를 지는 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1번 찾을 수 있고, 4번 보시면 근로소득 공제랑 근로소득 세액 공제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용비를 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거죠. 물론 한도 내에서 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제한은 세액 공제를 하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기 세액 공제를 할 때 한도가 있고, 근데 일용직은 한도 없이 전부 다 55%를 다 빼주고 있는데,
1번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근로소득 금액, 그래서 비용을 빼고 소득 금액을 구하듯이 얘도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였고, 일용직은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 빼는 거였죠. 네, 3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거죠. 네, 4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라는 경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하죠. 얘는 한도 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그리고 상용직 같은 경우는 55%, 30% 구간이 있지만 얘는 구간도 없이 그냥 전부 다 55% 빼는 거였고, 5번 보시면 부가세 과세상 거래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양도, 그래서 계약 법률상 필요하고, 2번은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관리 등 사용하는 거 얘기하죠. 부동산 임대 뭐 이런 것들.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되지 않은 물품. 선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공급이 안 된 거죠. 공급 시기는 우리가 선적일이니까 그래서 공급이 안 된 거고 수출이 안 된 거죠. 그럼 보세후에서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이 된다. 수출이 안 된 거니까 당연히 반입하는 것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다음에 4번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독립성이 없으니까 공급으로 보지 않았죠. 6번 보시면 양도소득 범위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보시면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부동산의 양도니까 당연히 기억은 들어가고, 그럼 아래 봤더니 기억이 들어가는 거는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러면 2번과 3번에서 끝났고, 니은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이 된다.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은 뭐라 했냐면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되는 거라서 니은은 제외가 되죠. 그럼 니은 제끼면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서 1번 답으로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디귿은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아니지만 지상권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리을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라 그 뭐야?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 알겠고 나머지 잘 모른다 치더라도 리을은 알 수 있죠. 최소 우리가 리을은 알 수 있으니까 리을을 제끼면 4번을 제끼고 이제 1번으로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어쨌든 좀 소거하면서 답을 찾아가셔도 되는 거였고, 그다음 7번 보시면 접대랑 기부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 단체 법인이라면 접대비다. 뭐 계속 나왔던 표현이고, 그다음 2번은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를 보지 않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않고, 3번은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의 자산으로 제공했을 때, 우선 보시면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해서 도움을 준 거야. 그럼 기부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부금이 우리가 법정, 지정, 뭐 비정이 있을 때 우선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천재지변 이재민이니까 뭐로 가냐면 법정으로 가거든요. 그럼 법정 기부금이고, 그리고 금전 내니까 현물 기부잖아. 현물 기부. 현물 기부를 하게 되면 뭐를 평가해야 돼요? 시가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하나? 장부가로 평가하더라. 그래서 기부금에 따라 종류가 달랐잖아요. 법정 기부금하고 특수관계 아닌 자에 대한 지정은 현물로 하면 장부가로 가고, 특수관계에 대한 지정하고 비정은 둘째 큰 걸로 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네, 4번은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 계상한 경우에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있어서 기부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부금 우리가 뭐라 했냐면 현금주의라고 했으니까 돈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미지급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부금이.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입금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그러면 우선 기억부터 보시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를 환급받는 금액은 입금에 산입한다. 우리가 기본 원칙이 있었잖아요. 나갈 때 비용이면 들어올 때 입금, 나갈 때 비용이 아니면 들어올 때도 입금 아니다. 법인세 나갈 때 송금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때 입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럼 기억부터 지워봐야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지우면 되겠네요. 그럼 찍더라도 3번과 4번 중에 찍으시면 되는 거고, 3번과 4번 봤더니 차이 니은밖에 없잖아요. 그럼 니은만 잘 파악하면 끝나는 건데, 그럼 니은 보시면 자본감소의 경우, 자본감소액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자 얘기하는 거예요. 감자. 그래서 자본감소의 경우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이나 죽음에 반해든 금액과 결손이 충당하고 남은 거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뭘 얘기해요? 감자 차익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계속 나왔던 거라서 감자 차익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입금 불산입이죠. 그러면 니은부터 맞는 거니까 실제로 시험장이면 디귿 리을은 패스하더라도 니은 보고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디귿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디귿 같은 경우. 근데 디귿이 뭐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니은만 찾았으면 되는 거였고, 디귿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우선 외국 자회사에서 내가 받은 수입 배당금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배당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 법인세액 중에 그 수입 배당에 대응하는, 즉 외국 자회사가 냈던 법인세가 있을 건데 내가 받은 배당에 대응되는 그 세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입금을 본다. 이게 쭉 풀었었는데 이거 결국 뭘 얘기하냐면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자를 했던 외국의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줄 때 그 배당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받은 배당은 세해 후 금액이니까 세해 전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법이 냈던 그 배당에 대한 세액은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돌리고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가산한 다음에 나중에 세액공제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금액 입금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좀 말을 복잡하게 풀어 쓴 거죠, 얘네들이. 근데 그걸 보고 간접 외국납부 세액이다만 좀 캐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알 수 있긴 한데 좀 헷갈릴 수 있고요. 근데 니은을 알았으면 실제로 나머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2월 결손에 충당하는 거는 입금 불산입니다.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충당하는 거는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한국의 세무정 관련된 자료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료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우선 이런 거 나오면 포괄손익 계산상의 당기순이익 1억이죠. 사업소득과 똑같은 거거든요. 1억 깔고 그 다음에 세무정을 고려해서 각사수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사수 구할 때 항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송금 고려해서 더하는 거니까 1억 깔고 그 다음에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 이익이 있어요. 1,000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겠다. 우리가 보험업법 그 밖에 법에 따른 유형, 무형자 평가 증을 인정하는데 그럼 가론해 봤더니 법률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이 아니라 그럼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빼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래서 입금 부인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1,000만 원 빼면 되고 그 다음 점은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0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사택 나면 누구만 떠올리라고 했어요? 출자 임원.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만 제재를 하는 거다. 얘는 소액주주인 임원이잖아요. 그럼 문제 있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상의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회조합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돼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조합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 점은 상근이 아닌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 1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언제였어요? 부당해산부인에 해당이 될 때. 그래서 가로해봤더니 부당해산부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건들 거 없다죠. 그러면 1억에서 1,000을 빼야 얼마 9,000이잖아요. 그래서 9,000만 1번 잡으시면 되죠. 거기 우리사회조합은 헷갈릴 수 있는데 평소에 잘 안 보니까 근데 500만 원을 건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답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배제하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1억하고 1,000은 알잖아요. 그 두 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9,000에다가 혹시 더한 다음에 9,500인데 9,50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제끼고 9,000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10번 보시면 국세연법상 세무조사 중에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해서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정 세목 조사할 수 있죠. 원래 통합조사 원칙이지만 필요한 세목만 할 수도 있고 2번 조세채권 확보를 해서 급하면 당연히 급한 것만 할 수도 있고요. 3번은 명의장 처면계좌를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조사인데 부분조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에 관해 재조사할 수 있다고 했죠. 부분조사를 하게 되면. 근데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는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환급이라든가 뭐 경정 청구에 따른 이런 경우였다면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건 부분조사에 제한이 없지만 횟수에. 하지만 그 외 나머지들은 납세자를 괴롭히는 거니까 이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럼 얘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명의이장, 차명계좌. 그래서 탈루한 거 조사하는 거니까 이외를 초과해서 할 수 보시면 이외를 초과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시할 수 없다죠. 이외까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 4번은 경정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확인하기 위해서 부분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11번은 직치상각 의제에 대한 걸 옳지 않은 건데 다른 거 다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거든요. 1번은 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게 600만 원. 기준되는 금액은 기억하시겠죠. 600만 원 미만이라면 얘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손별 계상한다면 그대로 인정이 되죠.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고. 이번은 자본적 지출은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고. 3번은 재해로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 산입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죠. 얘는 뭐야? 현상 유지니까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죠. 4번 시설 개체 기술락론에서 폐기하는 거 인정이 된다. 얼마 빼고 1,000원 빼고 해서 그것도 항상 같이 봤던 거고. 그다음 12번 보시면 납세 담보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에 그 담보 대상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를 인정했다. 그래서 상장된 주식, 그래서 유가증권 대상이 되고요.
이번 보석이나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열거가 되지 않더라도 담보를 인정한다. 담보는 거의 열거된 항목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보석이 자동차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예. 그래서 얘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3번에 납세 담보를 금전을 제공하면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니까 금전으로 세금 납부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처분 등을 해서 징수를 하는 거지만 금전은 납부할 수 있다. 4번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 기간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요, 그 납세 담보가 보증서로서 보증인으로부터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액으로 징수를 한다. 그래서 절차를 얘기한 거죠, 걔네들은. 13번은 거주자 총수익 금액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잉여금 처분 나왔어요. 잉여금 처분 항상 뭐라고? 결의일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의일 맞고. 이번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는 무조건 현금주의. 실제로 돈 들어온 때. 그리고 3번 이번에 퇴직소득 중에서 한도 초과는 근로로 과세할 건데 걔는 돈 받던가 받기로 한 날이고, 공적연금은 지급받은 날이 아니거든요. 공적연금은 이제 받기로 한 날. 얘들은 매번 받기로 한 날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급받기로 한 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14번은 법인세 사업연도랑 소득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를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로 가죠. 그리고 이번에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로 가는 거고, 순차적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3번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에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고, 폐업자는 폐업일까지. 소득세는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상관있다라고 했어요.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은. 왜냐하면 소득세는 사업 소득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를 다 과세하는 거니까 사업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과세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은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법인은 이제 직전 사업연도 종료도 3개월 안에. 그래서 사업연도 이런 것들을 항상 봐왔던 거라서. 15번은 국세징수법상 그리고 국세금법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정납부기한은 뭐예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얘기를 하는 거죠. 1번에 국세금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중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지난 후에 이제 10만분의 20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발급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얘들은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번엔 납세가 국세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연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정납세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물정납세임을 부담하는 그 양도담보권자의 경우는 그 해당 물건을 처분하면 과세청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 고지하고 독촉을 생략한다로 했죠. 독촉 생략하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납부고지서 송달이 지연돼서 과세를 늦게 보낸 거죠.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자동으로 며칠 연장해? 14일 연장해 주겠다. 납부기한은 징수였으면 연장이 안 되지만 얘는 그런 얘기 없으니까 14일 지난 날. 4번은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지정 납부기한 연장으로 중단된다. 이건 표현이 정확하게 잘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지정 납부기 연장됐다로 되어 있으니까, 징수권의 소멸 시효의 경우에 저희가 재해등물이나 납부기한 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과세관청이 어떻게 기다려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우리 걷지 않겠다, 고지등 하지 않겠다 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기다리는 거지 중단이 되는 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 기다렸다가 끝나면 다시 거들어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정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기간 동안 잠깐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6번 보시면은 내국법인의 대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신고조정 사유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가 발생한 때 송금이 되는 거죠. 결산조정 사유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계상하는 때 송금이 되는 거고, 동그라 2번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한다. 부도 6개월 지난 건 뭐예요? 결산용 사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계상을 해야지만 대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상한 날이 되는 거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네, 3번 채무자 파산이요. 파산도 뭐예요? 결산 중 사유죠. 그럼 얘도 계상한 날. 그래서 계상한 날을 표현한 거고. 네, 4번은 회수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의 3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도 뭐예요? 결산 조정 사유죠. 걔도 마지막에 뭐야? 계상한 날. 그래서 걔는 그냥 대손 사유만 물어본 거죠. 결산 조정이냐 신고 조정이냐에 따라서 구분만 한 거였고. 17번 보시면은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계산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22년 1기 과세면세 공과액과 매입세액은 다음 같을 때 확정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른 거는 다 평소에 봤던 거지만 이것도 평소에 봤던 건데 실수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 급하게 읽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계로 착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읽으면 급한 마음에 그럼 실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계니까 불공제 금액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공제금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보시면 과세, 면세 그리고 공통이 있어요. 과세분은 다 뭐예요? 공제죠. 전부 다 공제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면세가 전부 다 불공제죠. 그러니까 과세는 2,500 그러니까 필요 없고 25만 원 필요 없고 그다음에 면세는 얼마야? 10만 원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불공제 금액 면세니까 면세는 10만 원 전부 다 들어가면 되고 공통분 있었잖아요. 공통분은 안 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분이 20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단기비를 쓰면 되죠. 매입은 항상 단기비를 쓰면 되니까 단기 공가의 비율 보시면 전체 500이고 그지 불공제 찾는 거니까 불공제 200이잖아요. 그럼 8만 원 되겠죠. 그래서 18만 원이 불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그래서 면세 비율로 찾으면 되니까 불공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못 푸는 건 아니고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공제받을 금액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과세랑 그중에 과세비율로 해서 찾는 건데 근데 이제 불공제니까 이제 면세 금액 찾고 그다음에 면세 비율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문제를 안 읽으면 실수는 할 수 있는 시험장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18번 보시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시부가 후에 추가 발생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과세표준을 다음 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를 해야 된다. 보시면 수시부가 후에요. 추가 소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야? 수시부가 때문에 세금을 다 낸 거잖아요, 얘들은. 그럼 다른 소득이 없으면 뭐 신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다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 이번 부담부 증여에 따른 채무에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는 뭐 양도죠. 우리가 양도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양도를 보는 경우에 그 속한 달의 말부터 4개월이네. 보통의 경우 부동산 등 이었으면은 우리가 2개월이지만 얘는 증여랑 따라가죠. 증여를 따라가서 3개월로 가고 있더라.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가 원이니까 그래서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고 3번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원 적부심사 날짜 나오는 건 30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0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조세 불복이라고 오해하셨으면은 뭐 90일이니까 걔네들은 항상 그걸 착각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과세 적부 심사로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날짜는 저희가 30일 외에는 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30일로 가야 되니까 틀렸고 4번은 국세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납부기간 만료일에 정전이나 또는 가동이 정지가 됐다. 그러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기를 해줄 건데 다음 날로 그렇죠? 근데 복구된 날이 다음 날이죠. 복구된 날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복구된 날에 다음 날. 그러니까 다른 거 잘 몰라도 4번은 알 수 있거든요. 4번은 바로 알아서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거고. 19번 보시면 용의 공급시 저희가 항상 봤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영무의 정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관 종료를 공급시로 하겠다. 얘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평소에 잘 안 보던 표현이라서 얘는 시험장이었다면 패스를 할 거고 2번 보시면 사업자가 용의 공급시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의 발급으로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이다. 그렇죠? 얘들은 그럼 그 대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항상 말했던 게 뭐야? 발급일이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그리고 3번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표권 사용계약 상표권 나오고요. 그리고 사용대가 전에 일시불을 받고 둘 이상 걸쳤네. 그럼 둘 이상 걸치면 항상 언제로 가야 돼요? 예정 또는 과세기간 종료.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거죠. 4번은 완성도 그리고 중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완성도만 얘기하고 있지만 완성도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무의 정이 완료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언제로 끌고 가야 돼요? 영무 정이 완료된 때로 끌고 간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원래 공급식이지만 그 전에 서비스가 끝난다면 그 완료된 날로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예정이나 과세기간 종료는 아니고요. 얘는 영무정이 끝나든가 공가이 확정되는 때로 가는 건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약간 예외적인 거고 1번 모르더라도 나머지 갖다가 맞출 수 있으니까 20번 보시면 기타 소득에 대한 거죠. 기타 소득 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의제의 필요형비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갑에 2021년 왜 2021년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소득 자료에 의해서 종합과세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보시면 산업재산권 무슨 권리죠? 몇 프로에 60%거든요.
그래서 300인데 실제 비용이 있어요. 항상 실제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죠. 둘째 큰 걸 빼야 되니까. 60% 하시면 180인데 얘는 150이니까 180 더 크네요. 그러면은 180을 뺀 120, 그러니까 40%만 들어가면 되고,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받는 원고료. 창작이니까 얘도 뭐 60%죠. 글 쓴 거. 그럼 60% 빼시면 180인데 실제 비용이 100이에요. 그럼 180 빼야겠죠. 그럼 얘도 40%. 똑같이 120이고. 그 다음 점은 고용한 게 없이 다수한테 일시적 강연하고 받았어요. 돈. 얘도 60%죠. 그럼 462, 24, 240인데 실제 비용은 100만 원이에요. 그럼 다 240 빼고 40%, 160 잡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종업원으로부터 퇴직한 후에 받은 직무발령 보상금이 400만 원 있대요. 직무발령 보상금 얼마까지 비과세? 500까지 비과세거든요. 근데 근로기간 중에 뭐 나온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퇴직 후에 받은 거 400에서 500을 빼면 그냥 마이너스니까 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전부 다 비과세로 빠질 거고, 위에 있는 거 120, 120, 160 해서 400만 원을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 어쨌든 올해 시험은 끝난 거니까 올해 시험 끝난 거고,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하신 분들은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또 상속 증여를 또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는 점점 더 약간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파트가 좀 되고 있으니까 상속 증여는 정말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정리를 하셔도 우선 될 것 같아요. 종부세는 그냥 거의 뭐 탈락이 됐다 보시면 되고, 거기는 뭐 10년 넘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뭐 부담을 느끼지 말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은, 또는 7급을 이번에 올해 대비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 파트 같은 거 있죠. 이쪽 파트들을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 7급 시험 보신 분 올해, 그래서 관련된 파트들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 표현 같은 거 한 번 정도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